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이 은행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라고 했다는데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 생각보다 영향이 꽤 클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면 금융당국에서 은행권 자체 고정형 주담대 목표 비율을 30%로 설정을 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51.8%로 분할 상환 비중은 26.5%에서 59.4%로 확대가 됐지만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면 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정책 모기지가 지난해 주담대의 3분의 2라고 그랬어요. 정책 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다. 그래서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해서 제시를 했다. 지난해 말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 비율은 은행권 일반 주담대 52.5%, 장기 주담대 71%, 보험 60%. 이런 식으로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강제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인데 실질적으로는 권고죠, 권고. 권고인데 말만 권고죠. 권고성 강압이죠. 안 그러면 은행권 때려버리는데 바로.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저런 권고 조치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올해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럼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올해 한두 차례 정도의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때 고정금리가 좋은 선택일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물론 말씀하신 대로 5대 은행에서 시중 주담대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 총량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강제하지 않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강제하진 않습니다. 강제하게 되면은 죄가 돼요. 저놈 죽여버려 라고 하면은 살인을 사주한 놈이 되지만, 근데 조직의 보스가 요즘에 저놈 슬슬 마음에 안 드는데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해요. 그러면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고 나는 사주하지 않았다. 밑에 놈이 알아서 뒤집어 쓰고.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 그래서 고정금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정금리에 대해서 혜택을 준 게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고정금리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변동금리에 대한 불이익이죠. 변동금리에 대한 불이익은 어디서 나와요? 스트레스 DSR에서. 그래서 고정금리의 경우는 스트레스 DSR을 거의 적용하지 않지만, 소폭 적용하지만,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DSR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한다. 왜냐면 이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상단 3%, 하단 1% 내에서 5년 내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5년 내 최고 금리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을 하는 이유는 금리가 급등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DSR을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된다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고정금리인 사람들은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죠. 근데 변동금리인 사람들은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거의 즉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차후 영향을 받지만, 그러니까 변동금리들이 스트레스 DSR을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거다. 왜냐면 스트레스 DSR 취지가 금리가 급등했을 때 가계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스트레스 DS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죠. 근데 고정금리 한 4% 받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금리가 2% 밑으로 떨어질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을 받더라도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소리죠. 금리가 인하된다는 기대감이 쌓이게 되면은 변동금리가 많아질 것이고, 변동금리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대비하기가 더 힘들죠. 국가나 금융권 차원에서 대비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고정을 많이 유도를 하는 거다. 미국 같은 경우가요, 아까 말씀을 했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게 한국보다 덜하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미국보다 한국의 거품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한국이 소득 대비로 대출이 높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은 고정금리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기서 또
고정금리 차이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막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후 변동이죠. 그 이유는 채권 차이 때문이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단기 채권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금리로 차츰 변해가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정금리를 받아가지고 집을 사기가 쉬운 상황이냐? 아니죠. 집값이 유의미하게 훨씬 더 떨어지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했을 때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버티자는 생각으로 보통 변동에서 고정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고정에서 변동으로 이동하죠.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고정 받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점점 싸지겠네 하고 변동으로 이동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정금리 30%가 맞추기가 쉬울까요? 물론 정책대출 제외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야 정책대출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서 한 10조 정도를 올해의 주담대로 설정을 하고 총량을 생각을 했죠? 이 중에서 최소 3조 이상을 고정금리로 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정금리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1.5조밖에 안 됐다. 사람들이 다 변동금리만 받으려고 하고 고정금리는 1.5조밖에 되지 않는다. 수요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에서 30% 맞추라고 했는데 15%로 우리 마음대로 맞추지 뭐. 이게 쉽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 지금 금융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꽉 잡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은 변동금리 대출을 3.5조 이상 내주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다. 즉 고정금리 맞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출 총량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정금리 수요가 많다면 문제가 될 점은 없겠지만 고정금리 수요가 줄어든다면 특히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 된다는 기대감은 없잖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정금리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금리가 또 인상될 수가 있죠.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 중동 불안에 브렌트유 배럴당 89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1차 오일 쇼크와 2차 오일 쇼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 1차 오일 쇼크가 와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갔고 반대로 유가는 달러로 거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가 떨어지니까 금리를 내렸죠. 그랬다가 2차 오일 쇼크가 터졌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만 나왔죠.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금리 인하 이야기만 나왔는데도 유가가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냥 지금 최근에 올라간 게 아니라요. 여기가 2023년 12월이죠. 그러니까 2023년 12월쯤을 저점으로 올라가고 있죠. 2023년 12월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점도표상 24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요인도 있다는 거죠. 즉 잡아놨던 유가가 튄다. 2차 오일 쇼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물론 미국 당국에서 느끼는 바는 다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100%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과거에 2차 오일 쇼크 터졌을 때가 1차 때보다 금리 훨씬 더 많이 올렸습니다. 2차 오일 쇼크 때가 볼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오일 쇼크가 터졌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변동금리를 받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가지고 고정으로 늘리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물론 고정금리도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변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고정금리를 늘리겠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고정금리 비중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금 걱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유세가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우리나라보다 보유세가 높을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산 가격으로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집 샀는데 10억짜리 집이 20억으로 올랐다고 해서 내가 보유세를 20억에 맞춰서 내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10억 내가 샀던 가격에 맞춰서 낸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 가격이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보유세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떨어지면 보유세 덜 내면서 버티면 되지 10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거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니까 그 리스크를 고정금리로 맞춰가면서 관리하에 두겠다. 그리고 고정금리 비중을 정해놓으면서 총량 규제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가계부채를 관리를 하겠다.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거를 봤을 때 GDP만큼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일본 전철을 밟는 거고요. 근데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스트레스 DSR 도입되기 시작하니까 3월부터 주담대가 줄기 시작했다. 요게 더 핵심이라서 앞으로 대출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긴 쉽지 않고 우리나라 집값은 대출로 받쳐 올렸기 때문에 계속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집값이 안 올라도 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출 규모가 축소가 된다면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